이번에는 자기 지각 편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평가와 또 자신의 평가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대평가를 자기 고양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을 좀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고 자기는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만남 사이트에서 20, 30대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설문에서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평가해 보도록 했는데 87%가 자신의 외모를 중간 이상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면 되게 50 이쪽 저쪽일 텐데 87%가 중간 이상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정말 자기가 다들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자기 고양은 과하지만 않다면 자기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성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하고 성취를 돕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고향이 과하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 니 잘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요.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개념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구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자격 시험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시험을 보기 전에 이렇게 실패에 대한 구실을 미리 주변에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구실을 만드는 전략에는 행동적 구실 만들기 그리고 언어적 구실 만들기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행동적 구실 만들기는 사전에 성공을 방해하는 행동을 실제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미리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놀아버리거나 또는 시험날 늦잠을 자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못 보거나 떨어졌을 때 나 술만 안 마셨으면 내가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구실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어적 구실 만들기라고 미리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험이 있다면 시험 보기 전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나는 이렇게 시험 울렁증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로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해놓는 거죠. 이러한 구실 만들기 책략은 자기 개념을 보호하는데 아주 좋은 책략입니다. 그래야 이 실패와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략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사전에 성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이렇게 찾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제가 이렇게 상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을 때, 종합적인 자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이제 상담 초반에 많이 갖습니다. 종합적인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내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보고를 통해서 그 내담자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는 실제적으로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만나서 주변의 그런 피드백 또는 관찰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객관적인 검사로도 그 내담자를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요즘 MBTI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MBTI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 특성, 성격 특성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좀 더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MMPI-A라는 이런 다면적 인성 검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사 검사라고 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또는 문장 완성을 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보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평생학습 기관에서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데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는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보고 자기를 통합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이 되게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상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뭐 기록에 남아서 혹시 뭐 학교에 진학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도 상담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어, 조아리의 창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아리의 창은 심리학자 조셉과 해리가 만든 개념으로 창문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아리의 창을 잘 이해하게 되면 대인 관계에서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서 나는 어느 영역이 제일 넓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아리의 창은 이렇게 4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창은 나와 상대가 모두 알고 있는 이런 열린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이름, 외모, 성격 이렇게 나와 남이 모두 알고 있는 영역이 되겠지요. 이 영역은 가장 투명한 영역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고 이런 열린 영역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린 영역이 가장 큰 사람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도 잘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상대가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하지만 이제 맹인 영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이렇게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주병, 왕자병 이런 걸 앓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 이 맹인 영역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관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창은 나는 알지만 상대방이 모르는 이런 숨겨진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영역, 비밀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자신의 은밀한 이런 수치심, 열등감을 표현하는데요. 내 어린 시절의 이런 아픈 영역들, 이런 것들이 히든 영역입니다. 이런 비밀의 영역은 어, 어떤 한 사람의 이런 사랑과 수용,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방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과거를 공개를 하거나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개방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창은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이런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흔히 이렇게 그 개인의 컴플렉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의식 그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을 보면 불편하지? 난 왜 이런 상황들이 힘들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게 미지의 영역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자신을 좀 더 탐구해보고 상담을 하면서 좀 더 개방적인 좀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아리의 창에서 성장이라는 개념은 두 번째 창과 세 번째 창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영역을 넓혀서 보다 개방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열린 창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타인이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 알아차림이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래라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런 히든 영역을 개방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에 대한 공개, 자신에 대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창의 확장을 돕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한 이런 얼굴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불편한 감정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들,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는 대개 마음속에 잘 묻어둡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꼭꼭 숨겨두었던 이런 불편한 감정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툭 튀어올라서 얼굴 표정으로 또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 중에 만나본 사람 중에 자신은 이성적이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도, 감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비언어적으로 얼굴 표정으로 말투 속에 다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전염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전염되어서 서로가 서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싸우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알아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게 하고 음, 알아차리게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음, 감정은 활활 타오르기 전에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할 때 그때 자기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게 되고 자신을 잘 돌봐야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중요한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전나무나 예쁜 장미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자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에게 이런 쏠리는 관심을 줄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균형을 지향하는 것이 이렇게 소박한 자아라고 합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자아 고양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소박한 자아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았을 때 좀 더 덜 방어적이고 수용적이고 타인의 삶에 기여하는 행동을 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박한 자아는 다음에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 챙김, 그리고 자아의 확산, 그리고 개인적 성장, 관점 취하기 이런 특성을 소박한 자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자아를 가지게 되면 생태계 속에 자신을 작은 이렇게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삶의 즐거움을 모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소박한 자아가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 이 시간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